그는 연설문을 읽지 않았다.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다. 부드럽게 말하지도 않았다. 로버트 드 니로는 무대에 올라섰다. 더 이상 스튜디오에도 상에도 시간에도 빚지지 않는 사람처럼. 그리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을 때 그는 더 이상 배우가 아니었다. 분노한 시민이었다. 수백만 명이 지켜보는 생방송에서 대부분이 속삭이기만 하는 진실을 거침없이 내뱉는 사람. 그는 멍청이야. 그렇게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첫걸음이었다. 드 니로가 말하는 트럼프가 상징하는 도덕적 나락을 향한 아찔한 계단의 시작. 그는 비열한 인간이야. 개야. 돼지야. 사기꾼이야. 속임수의 달인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광대야. 공부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써. 각 문장은 영화 속 펀치가 아니라 수십 년간 쌓여온 좌절과 억눌린 분노, 집단적인 수치심이 담긴 일격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무도 숨을 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또 하나의 비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저 선거철에 정치적 포즈를 취하는 유명 인사도 아니었다. 그는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너무 많은 것을 겪고 여러 정권과 스캔들, 전쟁과 쿠데타를 견뎌낸 인물이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지켜본 끝에 그는 단호히 말했다. 이제 그만. 드 니로는 트럼프를 적으로 공격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벗겼다. 말이라는 칼로 대통령이라는 사업가라는 거물이라는 허울을 찢어내고 많은 이들이 인정하길 두려워하는 것을 드러냈다. 트럼프는 고함과 거짓으로 만들어진 껍데기 캐릭터였다. 공포를 먹고 자란 존재.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갔다. 콜린 파월이 더 잘 말했다. 그는 국가적 재앙이다. 그 순간 침묵은 긴장으로 변했다. 왜냐하면 드 니로가 한 행동은 단순히 대담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위험한 것이었다. 황금 시간대 생방송에서 미국 대통령을 괴물이라 부르고 있었으니까. 모욕일까? 아마도.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해방감이었다. 또한 어떤 이들에게는 위협이었다. 왜냐하면 드 니로처럼 명성이 높은 인물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면 부정이라는 안락한 피난처는 무너진다. 중립도, 무관심도, 정치가 단지 권력 다툼이라는 냉소도 더 이상 숨을 수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한 남자를 그 지점까지 밀어붙였을까? 왜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영화계의 전설이 무대에 올라 모든 것을 걸고 분노의 외침을 선택한 것일까? 그것은 허영이 아니다. 마케팅도 아니다. 계산도 아니다. 절망이다. 자신의 나라가 천박함과 무지, 폭력의 쇼로 점령당하는 모습을 본 사람의 절망. 그것이 가짜 애국심으로 포장된 채 일상이 되어가는 모습. 드 니로는 하나의 이념을 공격한 것이 아니다. 그는 모욕과 협박, 거짓말 위에 세워진 리더십의 스타일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그것이 수백만 명에게는 이제 정상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말. 그래, 트럼프 엿먹어라. 생방송, 편집 없이, 검열 없이, 두려움 없이. 그것은 단순한 발언이 아니었다. 상징적인 단절이었다. 무대 위에 선 하나의 선, 그 선 너머엔 거짓. 이쪽에는 아직 저항할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관객은 망설임 없이 박수를 보냈다. 마치 누군가는 이 말을 해야 했어 라고 외치듯이. 방송은 폭발했고 SNS는 마비되었고 행사 백스테이지는 전쟁터가 되었다. 해설자들은 카메라 앞으로 달려갔다. 정치인들은 그를 깎아내리려 했고 분석가들은 그 발언을 다르게 해석하려 들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드 니로가 한 말은 한 번 말해진 이상 되돌릴 수 없었고 더 이상 무시할 수도 없었다. 그렇다면 왜 그것은 트럼프가 받은 수많은 비판 중에서 이토록 달랐던 걸까? 왜 그 말, 그 남자, 그 무대, 그 분노가 그렇게까지 미국을 뒤흔들었을까? 왜냐하면 그것은 형식적인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정당에서 온 것도 아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왔다. 예술과 양심이 뒤섞인 본능적인 분노에서 비롯된 외침. 드 니로는 의견을 말한 것이 아니다. 그는 고발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쇼의 틈새로 불편함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드 니로가 옳다면
문제는 단지 한 임기가 아니라 품위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책임이라는 개념, 미래라는 희망. 그리고 만약 그가 과장한 거라면 왜 그 말을 듣는 것이 이렇게 아플까? 왜 많은 이들이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불편해했을까? 어쩌면 집단 의식 속 깊은 어딘가에 그 의심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고 드니로는 단지 그 씨앗에 불을 붙였을 뿐이다. 트럼프의 분노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몇 시간 후 그는 방역했다. 하지만 논리로가 아니라 모욕으로. 그는 드니로를 시대에 뒤처진 사람, 몰락한 배우, 히스테리 환자라 불렀다. 유명세에 휘말린 연예인의 돌발 행동으로 조롱하려 했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다. 그날 밤에 목격된 것은 과잉이 아니었다. 이성적인 분노였다. 더 이상 유화적으로 말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절규였다. 드니로는 자신이 뭘 하는지 알고 있었다. 공격받을 걸 알았다. 많은 이들이 선을 넘었다고 비난할 걸 알았다. 하지만 어쩌면 그게 목적이었을지도 모른다. 그가 보여주려 했던 것은 바로 그거였다. 그 선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다는 것. 이제 싸움은 의견 대 의견이 아니다. 진실 대 망상, 인격 대 기회주의, 공화국 대 우상 숭배. 그리고 그 말투를 불편해했던 사람들조차 어쩔 수 없이 그 무게를 느꼈다. 왜냐하면 유명인이 모든 것을 걸고 한 가지 신념만으로 자신의 평판을 불태우는 일은 드물기 때문이다. 그것은 공모적 침묵을 거부한 외침이었다. 그 연설에는 거의 예언자적인 무언가가 있었다. 종교적 의미의 예언자가 아니라 고전적 의미의 예언자. 먼저 보는 자, 고발하는 자,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 왜냐하면 침묵이 더 큰 범죄이기 때문이다. 드니로는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흔들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이 더 거슬렸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 말은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다. 입장을 요구했다. 그리고 거짓으로 병든 이 나라에서 당연한 말을 단지 말하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혁명이 될 수 있었다. 2025년 수많은 사람들은 드니로가 말한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다. 무대에 선 적이 없어도 카메라 앞에서 말해본 적이 없어도 말이다. 그들은 아침에 눈을 떠 헤드라인을 보고 속이 뒤틀리는 느낌을 안다. 그들은 자녀나 손주에게 왜 타인의 고통을 비웃는 게 잘못된 일인지 설명해야 할 때 대통령 본인이 잔혹함을 박수로 바꾸는 걸 보며 말문이 막히는 감정을 안다. 그들은 일요일 점심 식사 자리에서 누군가가 맞아야 돼 그래야 알아들어 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할 때 말없이 침묵하게 되는 것을 안다. 마치 잔혹함이 힘의 상징이라도 되는 양, 드니로는 유명인처럼 말하지 않았다. 그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는 것을 지켜본 사람처럼 말했다. 그는 어떤 자리를 잃은 것이 아니라 안정감이라는 감각을 잃은 사람처럼 말했다. 그리고 50대나 60대에 접어든 사람들은 그 말을 뼈저리게 이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전 모습을 봤기 때문이다. 공적 담론에는 최소한의 예의라는 가면이 필요했던 시대를 기억한다. 조금이라도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집단적 노력을 기억한다. 그리고 지금은 그 모든 노력이 정치는 복수극일 뿐이라 믿는 사람들에 의해 조롱당하는 걸 본다. 드니로의 분노는 기억하는 사람의 분노다. 이 길의 끝이 어딘지 아는 사람의 분노다. 그는 지금의 소음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곧 닥칠 침묵에 더 무서워하고 있다. 무관심에, 착한 사람들의 지침에. 왜냐하면 착한 사람들이 포기하면 폭군은 반드시 이긴다. 항상 그래왔다. 그래서 그가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까? 라고 물을 때 그는 답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다. 그는 의식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가만히 있으면 사라지겠지라며 회피하는 사람들에게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그는 묻는다. 우리는 언제까지 눈 감아 줄 건가? 언제까지 독재적 태도를 정치적 의견으로 포장할 것인가? 거짓이 진실의 자리를 차지하는 걸 목소리가 크니까라며 용인할 것인가? 가장 아픈 지점은 이 두려움이 더 이상 워싱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거실에도 있다. 가족단체 채팅방에도 있다.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도 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어떤 주제를 입에 올리지 않으려는 눈빛 속에도 있다. 마치 정치라는 것이 전염병이라도 되는 듯이 피한다. 하지만 드 니로가 했고 많은 이들이 아직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침묵을 깨는 것. 불편하더라도 말해야 할 것은 말하는 용기. 왜냐하면 불편함이야말로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첫 번째 신호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겐 여전히 기준이 있고 용기와 비겁함을, 정의와 복수를, 권위와 독재를 구분할 줄 아는 감각이 있다는 증거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최근 몇 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 당신은 드 니로의 말을 이해한 것이다. 그의 어조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가 과했다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다. 뭔가 자리가 틀어졌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나서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너무 늦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걸려있는 것은 단지 미래가 아니다. 과거이기도 하다.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 우리가 여전히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싶은 모든 것. 그래서 드니로의 말은 하소연에서 경고로 바뀐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을 행동으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시대를 형성하는 인물들이 누구인지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을 요구한다. 권력의 무대에 올라 불꽃 같은 말과 계산된 미소를 던지는 이들,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 같은 사람들, 그들은 무엇에 의해 움직이는가? 그들은 젊은 시절부터 무엇을 품고 있었는가? 어떤 상처가 그들을 만든 것인가? 그들은 어떤 전략으로 야망을 지배로 바꾸었는가? 그들의 여정을 이해하는 것은 역사적 호기심이 아니라 정치적 생존을 위한 도구다. 그러니 당신이 글로벌 권력의 이면을 이해하고 싶다면, 국가들의 방향을 결정하는 진짜 요소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대통령들의 전기를 다룬 특별 이북을 꼭 읽어보길 바란다. 그 안에서 당신은 우리가 왜 지금 이곳에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앞으로 어디로 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쉽고도 놀라운 해답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북의 링크는 고정된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드니로는 트럼프를 학교의 불량배에 비유했다. 따라다니는 무리를 끌고 운동장에 들어와 소리 지르고 밀치고 공포로 군림하는 아이. 이 이미지는 우연이 아니다. 정치 영역을 넘어선 어떤 본질을 건드린다. 우리 모두가 인생 어느 시점에서 두려움을 방패로 삼는 사람에게 눌려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상하지 않은가? 그런 이미지를 보면 이성적으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불편함이 밀려온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이런 유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얼굴을 우리는 본 적이 있다. 직장에서, 종교 지도자에게서, 공인의 얼굴에서. 차이는 단 하나. 이제 그 얼굴이 권력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이것이다. 그가 아무리 들춰지고 폭로되어도 그는 계속된다는 것. 마치 아무것도 그를 건드릴 수 없는 듯, 수치심조차 더 이상 변수로 작동하지 않는 듯. 어쩌면 진짜로 그렇다. 왜냐하면 수치심은 의식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지금 이 상황에서 빠져있는 결정적 요소일지 모른다. 드니로가 보기엔 트럼프는 결과에 대해 신경 쓰는 사람처럼 반응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듯 행동한다. 거짓말을 반복하면 언젠가는 정상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 그리고 비인간성을 정상화시키는 순간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조정 가능한 문제가 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트럼프에게서 시작된 걸까? 아니면 그는 단지 오래전부터 끓고 있던 무언가의 뚜껑을 연 것뿐일까? 드니로는 말한다. 트럼프가 처음 당선되었을 때 그는 한때 의심의 여지를 주었다고. 단순한 연기, 단순한 캐릭터일지도 모른다고 믿었다. 가면 뒤에는 어쩌면 책임감에 적응하려는 인간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가 본 것은 정반대였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픈 지점이다. 트럼프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그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시도한다는 것은 내가 잘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그에게 있어 약함이기 때문이다. 드니로는 단언했다.
그는 백악관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법정에 있어야 할 사람이다. 그 말은 판결처럼 울려 퍼졌다. 비유가 아니었다. 거의 선언처럼 들렸다. 이제 우리는 이념에 대한 토론이 아니라 정의에 대해 이야기할 때라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드 니로의 발언은 더 깊고 불편한 층위를 갖는다. 왜냐하면 그는 트럼프를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의 범주에 넣음으로써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수많은 공인이 누리고 있는 무책임 특권에 정면으로 도전했기 때문이다. 드 니로는 망설이지 않았다. 하지만 듣는 이들은 불편했다. 왜냐하면 그의 말은 우리 사회의 매끄러운 정상성이라는 표면을 긁어내기 때문이다. 우리가 차라리 묻지 않으려 했던 질문들을 자극한다. 예를 들어 트럼프는 그렇게 많은 혐의를 받고도 여전히 자유롭고 재선 가능성마저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가 단지 그에게만 있을까? 우리에게는 없을까? 당신도 이런 말 한 적 없었는가? 말은 헛소리지만 경제는 살렸잖아. 거칠긴 해도 진심은 있어. 저 사람보다야 낫지. 이런 말들은 흔하다. 대화 속에도 있고 영상 속에도 있고 팟캐스트에도 있고 SNS 댓글에도 있다. 하지만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이 말들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어떤 암묵적 계약을 떠받치고 있는지. 드 니로는 그 계약을 끊었다. 그리고 그렇게 했기에 그는 조롱과 위협, 증오를 동시에 받았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오랫동안 마비되어 있던 비판 의식을 일깨웠다. 무엇이 상대화될 수 없고 어떤 선은 넘을 수 없으며 누군가가 그 선을 넘었을 땐 반드시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 이 맞섬은 단순하지 않다. 무대 위나 인터뷰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서 일어난다. 당신이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두둔하며 어떤 행동을 진보를 위한 필요악기라 여기며 참아내느냐 속에서. 왜냐하면 용납할 수 없는 것을 참아낸 대가는 언제나 다음 세대가 이자까지 지불하게 된다. 로버트 드 니로가 트럼프를 범죄자라고 부른 것은 단지 법적 위반을 뜻한 게 아니었다. 그는 더 큰 것을 말하고 있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상징적 가치들의 파괴, 언론에 대한 공격, 과학에 대한 경멸, 소수자에 대한 박해, 선거에 대한 불신 조장, 그리고 오직 자신만이 진실의 유일한 원천이라 주장하는 병적인 현실 구성. 이건 단지 위험한 게 아니다. 부식성이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더 이상 트럼프는 변할 수 있을까가 아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걸 정상이라 믿고 있는가? 이다. 만약 우리가 이 기준을 정치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더 이상 민주주의라는 게임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단 한 사람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이다. 여기까지 온 당신 아마도 지금 묻고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앞에 두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정답은 단순하진 않지만 명확하다. 입장을 취해야 한다. 정당을 위해서도 공인을 위해서도 아닌 당신의 원칙을 위해, 무대가 내려간 뒤에도 남아있기를 바라는 그 가치들을 위해.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어떤 감정을 일으켰다면, 불편함이든 더 알고 싶다는 갈망이든,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행동할 순간이다. 채널을 구독하라. 영상을 좋아요하라. 그리고 그 무엇보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라.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침묵 속에 시청만 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이 순간부터 진짜 변화는 시작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단지 기존 틀에서 벗어난 정치인이 아니다. 그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작동하는 하나의 코드 자체다. 그 코드는 조각난 문장들, 준비된 허세, 텅 빈 비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허무한 말들이 이토록 넓은 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지 이해하려 애쓰는 동안 로버트 드 니로는 이미 답을 내놓았다. 이 모든 것은 허용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트럼프가 중심 무대에 계속 설 수 있는 이유는 탁월한 전략 때문이 아니라 진짜 저항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그는 틈을 만들지 않는다. 그저 이미 벌어진 틈에 자리를 잡을 뿐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사람들을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지점이다. 그는 뛰어날 필요가 없었다. 단지 지치지 않으면 되었다. 많은 이들이 수치심에 물러서는 곳에서 그는 냉소적으로 나아갔다. 다른 이들이 주저할 때 그는 밀어붙였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모순에 짓눌릴 자리에 그는 깃발을 꽂고 승리라고 선언했다. 그런데도 왜 이 방식이 여전히 통하는 걸까? 말이 꼬이고 논리가 증발하는 그의 발언이 왜 여전히 헤드라인을 장악하고 결정을 흔들고 국가적 논쟁의 톤을 결정하는 걸까? 그는 무엇이길래 일부에게는 매혹이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혐오의 대상이 되는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 왜 우리는 아직도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걸까? 로버트 드 니로는 이 구조를 지적하면서 단지 한 남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훨씬 더 깊은 상처를 건드린다. 공공의 수치심이 사라진 사회, 과거에는 중대한 모순, 폭로된 거짓말, 확인된 스캔들 하나만으로도 정치인은 무너졌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다 거짓말이야 라고 외치기만 하면 이전의 모든 말은 사라진다. 진실과 거짓이 같은 무게로 취급되는 시대. 그리고 이 가짜 균형 속에서는 거짓말을 더 많이 하는 쪽이 더 자주 이긴다. 당신은 기억하는가? 정치에서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사과가 있었던 순간을, 실수 고백이 미덕으로 여겨졌던 때를. 그렇다. 진정성은 사라졌다. 대신 사기와 위선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잔혹함이 진실함으로 포장되고 무례함이 용기로 위장된다. 그리고 그 거대한 왜곡의 중심엔 그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그는 알고 있다. 이미 이 게임의 논리를 파악했다. 넘어져도 괜찮다. 아무도 바닥을 보지 않으니까. 드 니로는 이 쇼와 경쟁하지 않는다. 그는 이 쇼를 고발한다. 하지만 부당함을 외치는 것과 그 순환을 끊는 것은 다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말로 살 수 없는 것이 필요하다. 기억. 역사책 속의 기억이 아니라 살아있는 기억. 나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미 봤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30에서 65 사이의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비슷한 곡선을 본 적이 있을까? 공인이 너무 큰 상징이 되어 존재 자체가 주장처럼 기능할 때 그 사람 원래 그래 라는 말이 그건 안 되는 일이야 를 대체할 때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위험하다. 권위주의자가 공격할 때가 아니라 대중이 익숙해질 때. 트럼프의 어조보다 더 무서운 건 그 어조가 얼마나 자주 반복되느냐다. 국회의 회의장에서, 식탁에서, 회사 복도에서, 교회에서, 메신저 단체방에서. 이제 그는 말조차 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해주는 목소리가 있으니까. 비하, 조롱, 경멸의 논리가 이미 퍼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논리를 문화가 받아들이면 선거 따위로는 회복할 수 없는 것이 사라진다. 드 니로가 트럼프는 감옥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단지 법적 요청이 아니었다. 그는 격리의 은유를 제시한 것이다. 이런 방식의 논리는 번지기 전에 격리되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번졌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치란 원래 이런 거라 믿으며 자란 청년들, 예전은 어땠는지 잊은 어른들, 두려움과 피로 속에 더는 고치려 하지 않는 노인들. 하지만 아직도 고칠 수 있을까? 희망은 순진한 걸까? 아니면 우리를 서 있게 만드는 유일한 것일까? 드 니로가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직접적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명확하다. 거짓의 확장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침묵이 아니라 용기로, 무관심이 아니라 책임으로. 왜냐하면 권위주의는 맞서는 이가 없을 때만 번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맞섬은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 불편한 대화 한 번, 필요한 지적 한마디, 깨어있는 한 표, 분명한 거절. 결국 트럼프는 혼란의 창조자가 아니라 그 가장 효율적인 반영물이다. 그는 진실을 경멸하는 문화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수익을 올리는 법을 터득한 자다. 우리가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투표에서 그를 이기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를 지탱하는 패턴 자체를 꺾어야 한다. 냉소의 논리를 살아있는 진정성으로 반박해야 한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공간에서 시작된다. 커피 한 잔의 자리에서부터 의회의 연단까지.
미국 정치사에는 많이 회자되지 않지만 강렬한 한 장면이 있다. 한 상원 의원 조지프 웰치가 공청회 도중 조지프 메카시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신에게 남아있는 양심은 정말 없습니까, 선생? 그 질문은 고함도 증오도 없이 단지 깨우기 위한 말이었다. 그리고 그 말은 메카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다. 어쩌면 이제 누군가가 다시 그 말을 해야 할 시간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던 시기, 기업의 회의실, 학교, 교회, 심지어 가족 내에서도 이상한 현상이 반복되기 시작했다. 언어가 달라졌다. 문장은 짧아졌고 말투는 날카로워졌으며 뉘앙스는 사라졌다. 듣는 데 쓰는 인내도 줄어들었다. 정치는 일요일 점심 식탁에까지 스며들었지만 토론의 형태가 아니라 참호전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정상이라고 느끼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바람직하다고 여겼다. 트럼프 효과는 꼭대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습관 속에 스며들었다. 생각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상대의 말을 듣기도 전에 무시하려는 성급함에, 대화보다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신념 속에, 이건 정당의 색깔 문제가 아니다. 형식의 문제다. 리듬의 문제다. 독성의 문제다. 약함이라는 개념이 모욕이 된 걸 느낀 적 있는가? 양보하거나 경청하거나 입장을 바꾸는 것이 이젠 항복구로 간주되는 시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힘은 제거되고 티셔츠에 인쇄 가능한 슬로건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드니로는 그것을 보았다. 트럼프의 연설 속에서만이 아니라 그에 대한 청중의 반응 속에서. 왜냐하면 진짜로 무서운 것은 그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말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이기 때문이다. 2025년 현재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트럼프는 매개체일 뿐이다. 진짜 숙주는 우리 모두다. 알고리즘은 소음을 증폭시킨다. 언론은 비판하면서도 무대를 제공한다. 법원은 주저한다. 동료들은 못 들은 척한다. 야당은 종종 자기 분노에 걸려 넘어진다. 그 사이 그는 웃는다. 왜냐하면 혼란이 어떤 변호사보다 자신을 더 잘 지켜준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증거가 필요한가? 많은 사람들이 지나친 한 가지 데이터를 보자. 2024년 무소속 유권자 중 거의 40%가 정부 정책을 평가할 때 자료보다 느낌을 더 신뢰한다고 답했다. 느낌, 사실도 아니고 계획도 아니고 과거 기록도 아니다. 그냥 느낌. 그리고 그 느낌을 조작할 줄 아는 자가 게임의 승자가 된다. 트럼프는 이걸 일찍부터 깨달았다. 그의 사업사는 실력의 결과가 아니다. 이야기의 결과다. 파산했을 땐 전략이었다고 했고, 소송에서 졌을 땐 음모다라고 했고, 사기에 연루됐을 땐 질투라고 했다. 그리고 국민 중 일부는 그걸 믿었다. 왜냐하면 그는 신뢰를 요구하지 않았다. 충성을 요구했다. 그리고 충성은 언제나 눈을 감는다. 드니로는 그런 단어를 직접 사용하진 않지만 그가 묘사하는 건 일종의 사이비 집단이다. 종교적 의미가 아니라 심리적 구조로서 절대 틀리지 않는 지도자, 항상 외부에 존재하는 적, 막연한 구원의 약속, 단 당신이 끝까지 충성한다는 전제해. 그리고 그 충성은 공격으로, 의심으로, 복종으로 끊임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사이비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 한계는 보통 현실이 거품 속으로 들어설 때 드러난다. 약속이 현실을 버티지 못할 때, 충성의 대가가 인간 존엄성의 붕괴일 때, 미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조용히 그 진실을 마주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구호를 들으며 수년을 보낸 후 그들은 빚더미에 앉았고 불안정한 일자리 속에 있었고 의료 지원도 없었다. 그런데도 몇몇은 여전히 경례를 올렸다. 왜일까? 어쩌면 절박한 순간엔 조심스럽게 설명하는 사람보다 자신감 있게 외치는 사람이 더 믿음직스러워 보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영광을 약속하는 말이 복잡한 현실을 인정하는 말보다 더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저 사람들 때문이야 라는 말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보다 즉각적인 위안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는 개인적인 문제가 된다.
트럼프가 어떤 상징이 되었다면 그건 웅변의 힘도 대단한 업적도 아니다. 그는 지친 사람들에게 가짜 안도감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더 열심히 일하지만 더 적게 얻는 사람들의 피로, 거리에는 나서지 않으면서 국민을 위해 말만 하는 부자 엘리트, 관료 정치인들에 대한 피로, 번영을 약속하더니 불안을 넘긴 나라에 대한 피로, 드디어는 그 피로를 모른 척하지 않는다. 그는 그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가짜 해결책은 거부한다. 왜냐하면 피로가 비겁함의 이유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고통이 억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리고 분노는 방향을 잃으면 우리 모두를 지탱하는 기반을 무너뜨릴 뿐이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 트럼프는 미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는 과거의 영광만 말한다. 우리는 위대했다. 다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럼 묻자. 우리는 대체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도대체 언제가 그렇게 좋았다는 것인가? 누구에게 좋았는가? 그 대가는 무엇이었는가? 이런 조작된 향수는 권위주의 프로젝트에서 흔히 쓰이는 수법이다. 무솔리니는 로마 제국을 말했다. 프랑코는 가톨릭 제국 스페인을 말했다. 트럼프는 50년대의 복종적인 번영 미국을 말한다. 하지만 과거를 과하게 이상화하면 그건 덫이 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드니로는 이 위험한 향수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우리에게 말한다. 성숙한 정치는 환상을 버리는 데서 출발한다. 어떤 시대도 완벽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는 것, 모든 위대함은 금이가 있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시민의 역할은 과거에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책임지는 것이다. 이쯤 되면 당신도 궁금할 수 있다. 좋아. 그런데 난 이걸 듣고 도대체 뭘 하면 되는 거지? 그에 대한 답은 하나의 제스처에 있지 않다. 미세한 선택들에 있다. 어떤 정보에 귀 기울이는지, 어떤 방식으로 대화하는지, 누구의 목소리에 가치를 부여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쉽게 동의하는 대신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에 달려있다. 그리고 결국엔 모두가 마비된 듯 보일 때에도 당신만큼은 정신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에 달려있다. 트럼프는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그 어떤 생각, 원칙, 사람이라도 수익성이 사라지는 순간 미련 없이 버린다. 그에게 충성심은 소모품이다. 원칙은 장식품이다. 그리고 내일이 오늘과 정반대의 말을 요구한다면 그는 거리낌 없이 말할 것이다. 머뭇거림도 설명도 사과도 없이. 왜냐하면 그의 정치 생존은 일관성에 달린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집요함에 달려 있었다. 반복에, 모든 기억을 흩뜨리는 소음에, 기억이 자리 잡기 전, 책임을 묻기 전 그는 이미 다음 말로 넘어간다. 그가 아무렇지 않게 모순되는 말들을 하는 걸 본 적 있는가? 화요일엔 A를 말하고 목요일엔 A를 부정하고 일요일엔 다시 A를 말한다. 마치 모두가 동시에 진실인 것처럼. 이건 준비 부족이 아니다. 전략이다. 트럼프는 알고 있다. 정보가 과포화된 시대엔 진실은 단단함보다 설득력 있는 말투로 결정된다. 진실은 견고할 필요가 없다.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하면 일부는 믿고 나머지는 포기한다. 그렇다면 이런 방식이 먹힌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어쩌면 우리는 복잡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절대적인 인물을 갈망하는 마음이 더 큰지도 모른다. 원인을 이해하려는 인내보다 범인을 정하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한지도 모른다. 조용히 듣는 사람보다 크게 외치는 사람을 따르는 성향이 더 강한지도 모른다. 그런 면에서 트럼프는 리더라기보다 거울이다. 때 묻은 거울. 하지만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걸 보여주는 유혹적인 거울. 누군가에겐 그는 부패한 시스템에 맞서는 저항이다. 또 다른 이들에겐 힘과 처벌받지 않음의 상징이다. 많은 이들에겐 분노로도 성공할 수 있다는 신호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걸 안다. 그 시선을 불 지피듯 키운다. 불을 끄지 않는다. 재에다 바람을 불어넣는다. 그렇다면 아직도 말의 무게를 믿고 역사의 맥락을 중시하며 진실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 남는 것은 피로감이다.
대화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사람과 설득을 시도하는 데서 오는 소진, 무례함이 진정성으로, 무지가 스타일로 포장되는 시대에 아이들과 손주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는 두려움, 아무도 말하지 않는 식탁의 침묵, 사실보다 퍼포먼스가, 정의보다 쇼가 이기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이질감, 그리고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이 더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조금씩 우스꽝스러움이 스며들기 때문이다. 어제까진 말도 안 되는 일이 오늘은 농담이 되고, 내일은 당연한 것이 되고, 다음 달엔 공식 정책이 된다. 이것이 바로 순환이다. 이것이 바로 독이다. 당신은 이런 사소한 일들이 어떻게 정상이 되었는지 떠올릴 수 있는가? 비극을 비웃는 말투,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태도,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무시하는 행위, 국가를 사유재산처럼 다루며 친인척과 측근을 임명하는 행태, 공공보건에 대한 거짓말, 언론인을 탄압하는 시도, 폭력을 정당한 대응으로 포장하는 수사. 이제 뒤돌아보라. 이 모든 것 중 언제부터 스캔들이 아니게 되었는가? 트럼프는 모두를 설득할 필요가 없었다. 대다수를 무감각하게 만들기만 하면 됐다. 그를 위해 사용된 무기 중 가장 강력한 것? 바로 피로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우면 중요한 게 뭔지 모르게 된다. 모든 것이 우리 대 그들로 분할되면 대화는 배신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더 위험한 지점이 있다. 트럼프는 제도를 혁명가처럼 파괴하지 않는다. 그는 제도를 이용한다. 합법처럼 보이고 싶을 땐 법복을 입는다. 피해자인 척할 땐 헌법을 든다. 언론 자유를 말하며 언론을 공격한다. 애국을 외치며 정적을 감옥에 넣겠다고 한다. 모든 것은 소품이다, 무대다. 그는 민주주의를 극장의 무대로 만들고 그 커튼에 침을 뱉는다. 그리고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혼란 속에도 논리가 있다. 트럼프는 알고 있다. 자신이 유능하게 통치할 필요는 없다. 실패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기만 하면 된다. 그는 국민을 통합할 필요가 없다. 그는 승리만 하면 된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 엘리트인가? 이민자인가? 좌파인가? 과학인가? 그를 비판하는 여성들인가? 명령을 막는 판사들인가? 질문하는 기자들인가? 비판하는 예술가들인가? 저항하는 주지사들인가? 의견이 다른 이웃들인가? 아니면 그가 원하는 연극에 출연하길 거부하는 모든 사람인가? 바로 여기서 드니로가 등장한다. 배우가 아니라 이탈자로, 대본을 거부하는 자, 카메라를 응시하며 이렇게 말하는 자. 이건 정부가 아니다. 이건 오락처럼 위장된 쿠데타다. 그는 설득하려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멈추기 위해 말한다.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이 그저 흘러가도록 두지 않기 위해 말한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가 부서진다. 왜냐하면 드니로처럼 세상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사람이 더 이상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두려움은 방향을 바꾼다. 그는 애매함의 안락함을 박탈한다. 침묵의 피난처를 없앤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이걸 보고 있다. 당신은 알고 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공범이다.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는 무대 한가운데 서 있지만 대본을 쓴 사람은 아니다. 그는 훨씬 더 깊은 무언가의 얼굴일 뿐이다. 국경도, 언어도, 정치 제도도 가로지르는 힘. 지금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목격하고 있는 건 공통된 집단적 약점을 정확히 외과적으로 조작하여 권력의 연료로 바꾸는 인물들의 부상이다. 그들은 해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편향된 진단만을 제공한다. 길을 밝히는 대신 이미 어두운 곳에 연기를 피운다. 그리고 모범으로 다스리는 대신 과잉으로 다스린다.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현실 그 자체가 희미해지도록 만든다. 이런 리더는 우연히 나타나지 않는다. 이들은 만들어진다. 공감은 조롱당하고 연대는 순진함으로 취급되며 복잡함은 티셔츠에 인쇄 가능한 슬로건으로 축소되는 환경에서 양육된다. 도널드 트럼프는 진정성보다 퍼포먼스가 더 가치 있는 세계에서 자랐다. 그는 어릴 때부터 권력을 복종과 연결시키고 성공을 타인의 파괴와 동일시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자신의 본성을 숨기지 않았다. 다만 그것을 가짜 황금으로 포장하는 법을 익혔다.
반대로 시진핑은 갈라진 중국의 폐허에서 떠올랐다. 박해의 침묵 속에서 당의 약속이라는 철저한 훈련 속에서 그의 힘은 소란이 아니라 계산에서, 조급함이 아니라 인내에서 나온다. 중립적인 척 보이지만 속엔 계산된 의도가 가득한 담담한 언어에서 비롯된다.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나왔다. 하지만 둘 다 같은 근본적인 교훈을 공유한다. 가장 강한 권력은 질문이 생기기도 전에 그 싹을 자르는 권력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세계의 흐름을 진짜로 이해하려면 법령이나 조약만 봐서는 안 된다. 그들의 어린 시절을 보아야 한다. 그들의 망명, 그들의 좌절, 그들의 신념. 공적 결정의 기계 장치는 항상 사적인 내면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흐름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디지털 북을 준비했다.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목적은 이들을 영웅이나 악당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다. 이들이 어떤 힘에 의해 어떤 층위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다. 이해하는 것은 무장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름 붙이지 못한 것엔 저항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알지 못한 채로는 대안을 만들 수 없다. 그리고 이 영상이 어떤 의미라도 지녔다면 그것은 바로 무관심의 흐름을 깨뜨리기 위함이었다. 기성서사의 껍질을 찢기 위한 것이었다. 불편함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용했던 자리에 균열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도 그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다. 당신이 믿어왔던 것과 지금 너는 외면할 수 없는 감각 사이의 내면의 충돌. 그 불편함은 강력한 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 안에 아직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주어진 세계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비판의 불꽃, 감시의 의지, 그리고 현실을 꿰뚫는 명료함.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정신을 놓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혁명에 가깝다. 모든 것이 주의를 분산시키려 애쓰는 이 시대에 주의를 유지한다는 건 저항이다. 그리고 저항은 선택이다. 매일 하는 선택. 때로는 외로운 선택,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선택. 그러니 이 영상이 당신을 흔들었다면 당신도 응답해달라. 존재로, 행동으로, 목소리로. 채널을 구독해달라. 좋아요를 눌러달라.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달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수동적인 관객으로 남지 않는 것이다. 이 세상은 그저 지켜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들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멈추지 않았다. 당신은 그 불편함을 마주했다. 그리고 준비하라. 이후에 다가올 이야기는 당신을 더 흔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해야 할 일의 확신을 더 굳건히 해줄 것이다. 곧 다시 만나요.